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5일 보내주신 여러 거시경제 분석 자료들의 바탕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자료들을 쭉 펼쳐놓고 보니까 되게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S&P 500 지수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왜 보내주신 자료들은 온통 경고음으로 가득할까요? 오늘 저희는 이 완벽해 보이는 알리바이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보는 뭐랄까 탐정이 되어보려고 합니다. 탐정. 아주 좋은 비유네요. 오늘 저희의 목표가 바로 그거예요. 단순히 이 지표는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흩어져 있는 단서들, 그러니까 이 비관적인 신호들을 하나로 쫙 엮어서 거대한 그림을 완성해보는 거죠. 왜 그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시장의 화려한 파티 이면을 걱정스럽게 쳐다보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함께 추적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수사 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먼저 사건의 중심,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미국 시장 내부부터 샅샅이 뒤져볼 거고요. 그 다음엔 주변국으로 수사를 확대해서 글로벌 경제 전체에 들이운 그림자를 확인해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사건의 뿌리 깊은 원인일 수 있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까지 파고들어 보죠. 그럼 첫 번째 현장인 미국 시장부터 가볼까요? 진 비앙코가 제시한 차트를 보니까 정말 기가 막혀요. 한쪽에서는 S&P 500 지수가 저렇게 위로 솟구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땅으로 꺼질 듯이 곤두박질 치고 있잖아요. 이 두 차트가 같은 나라 경제를 말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인데요. 이게 바로 지금 미국 경제의 가장 큰 모순, 소위 말하는 K자형 경제의 민낯을 보여준 차트예요.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주식시장 랠리 덕분에 부가 계속 늘어나지만 대다수의 보통 사람들은 체감 경기가 최악인 거죠. 주머니 사정이 팍팍하니까요. 네, 그러니 소비자 심리가 좋을 리가 없죠. 이건 연준 입장에서는 정말 골치 아픈 상황이에요. 주식시장을 보고 금리를 결정하자니 서민들이 죽어나고 소비자 심리를 보고 정책을 펴자니 자산시장의 거품이 꺼질까 봐 걱정되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진 겁니다. 소비자들 기분이 이렇게까지 안 좋은 건 알겠는데 이게 그냥 막연한 불안감 때문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지갑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구체적인 원인이 있는 건가요? 바벨리어지 보내준 자료에 뭔가 단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정확한 단서가 있죠. 이전에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 떠안았던 수입품 관세 비용을 이제는 소비자들이 100% 부담하게 됐다는 분석이에요. 차트를 보면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소비재 수입 물가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어요. 이건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걸로 해결할 수 있는 종류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요가 너무 많아서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공급망과 관세 문제 때문에 비용 자체가 올라가는 이른바 공급 측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이 지금 헛다리를 짚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군요. 문제는 수도관이 터져서 물이 새는 건데 열심히 바닥에 고인물만 닦아내고 있는 셈이네요. 금리를 아무리 올려도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건값을 내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연준이 정책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불안감은 금융시장의 가장 민감한 부분에서도 감지되고 있어요. 스코스카임이 지적한 연말 레포 시장, 즉 초단기 자금 시장을 보면 돈 구하기가 점점 빡빡해지고 있거든요. 네네. 이건 금융 시스템의 혈액이라고 할 수 있는 유동 속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리하면 지수는 멀쩡해 보이지만 실제 체감 경기는 나쁘고 금융 시스템 내부에도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거네요. 사실 여러 분석가들이 비슷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리즈 앤 손더스나 유리언 티머 같은 분들의 자료를 쭉 모아보면 결국 소수의 대형 기술주만 잘 나가는 속빈 강정 같은 시장이다. 이 한마디로 요약되는 것 같아요.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어요. 5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거래되는 종목의 비율, 이걸 시장 폭이라고 하는데 이 비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이건 소수의 대장주들이 지수 전체를 억지로 끌고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고 이런 랠리는 굉장히 취약해요. 그 몇몇 종목만 흔들리면 시장 전체가 와르르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그 소수의 기술주들이 워낙 막강해서 시장 전체를 계속 이끌고 갈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이게 왜 그렇게까지 위험한 신호인지 조금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볼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게 왜 더 위험하냐면 리즈 앤 손더스의 다른 차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시장이 불안할 때 투자자들이 피난처로 삼는 유틸리티나 필수 소비재 같은 방어주 섹터들 있잖아요. 네, 있죠. 그런데 이 방어주들마저도 힘을 못 쓰고 있어요. 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떨어진 종목이 더 많다는 건 시장의 체력 자체가 전반적으로 약해졌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몇몇 기술주가 쉬어가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아, 유리언 티머의 차트를 보면 이 괴리가 더 극명하게 나타나요. 안전자산인 금광업체 주식은 폭등하는데 한때 시장의 총화였던 스펙이나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폭락하고 있거든요. 시장이 완전히 양극단으로 찢어지고 있는 아주 불안정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사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수사망을 전 세계로 넓혀보죠. 미국 내부의 취약점이 결국 외부 충격에 더 약하게 만들 테니까요. 그 말씀은 결국 해외 변수가 훨씬 중요해진다는 뜻이겠군요. 마침 일본 쪽에서 심상치 않은 신호가 잡혔죠. 모하메드 엘 에리언이 지적한 일본 국채금리요. 네, 어쩌면 지금 가장 큰 뇌관일 수도 있습니다. JGB 금리가 20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어요. 20년 만에요? 솔직히 일본 국채금리가 좀 오른다고 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흔들린다는 게 바로 와닿지는 않는데요. 워낙 오랫동안 제로금리였으니까 조금 오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자금의 힘이 그렇게 막강한가요? 막강한 정도가 아니죠. 지난 수십 년간 일본은 사실상 공짜로 돈을 빌릴 수 있는 나라였어요. 그러다 보니 일본의 연기금이나 보험사 같은 기관들은 수익률이 0%인 자국 국채 대신 아주 조금이라도 이자를 더 주는 해외 자산으로 눈을 돌렸죠. 그 막대한 자금이 흘러들어간 가장 큰 시장 중 하나가 바로 미국 국채 시장이었고요. 아, 엔캐리 트레이드. 네, 이걸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부르는데 글로벌 금융시장을 떠받쳐온 거대한 기둥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싼 일본 돈을 빌려서 비싼 미국 자산에 투자해 왔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 일본 금리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 투자자들은 더 이상 환율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해외에 투자할 이유가 없어지죠. 그 막대한 자금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미국 국채를 대거 팔아치울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전 세계 채권 시장에 엄청난 충격파를 던질 수 있습니다. 엘 에리언의 차트는 바로 그 거대한 자금의 귀환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경고등인 셈입니다. 일본발 쇼크가 올 수도 있다는 거군요. 정말 중요한 지점이네요. 그럼 유럽 상황은 어떤가요? 영국과 스위스 관련 자료가 눈에 띄는데요. 유럽 쪽 상황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장 엔진이 꺼져 있다는 거예요. 영국의 PMI, 구매관리자 지수를 보면 최근에 좀 안정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안정된 수준이라는 게 GDP 성장률 제로 근처에서 멈춰선 거예요. 아, 회복이 아니라 그냥 정체군요. 그렇죠. 침체의 늪에 빠지기 직전의 상황으로 봐야죠. 그럼 스위스는요? 영국과는 상황이 좀 다른가요? 둘 다 성장이 멈췄다는 건데 원인도 비슷한가요? 아니면 각자 다른 문제에 부딪힌 건가요? 그게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결과는 비슷하지만 원인은 좀 달라요. 스위스는 인플레이션이 거의 0%에 가까울 정도로 물가가 안정될 걸로 보여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중앙은행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내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스위스 중앙은행은 오히려 긴축적인 태도를 유지할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경제 성장을 좀 희생하더라도 자국 통화인 프랑화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만큼 대외 환경이 불안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영국은 내부 문제로 성장이 멈췄다면 스위스는 외부 불안에 대비하느라 성장을 포기하는 셈이죠. 들어보니 미국, 일본, 유럽 할 것 없이 주요 경제권이 다 각자의 문제로 끙끙 앓고 있네요. 이렇게 조각들을 맞춰보니 마이클 하웰의 AI 기반 세계 GDP 예측 모델이 왜 2025년 초까지 성장 둔화를 예상하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이해가 돼요. 그렇죠. 개별 국가들의 문제들이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글로벌 경제 전체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일부 주식시장의 낙관론과는 별개로 대부분의 객관적인 데이터는 분명히 둔화라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시장 상황과 글로벌 경제 둔화 가능성까지 짚어봤는데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더 근본적이고 훨씬 더 거대한 문제들이 이 모든 사건의 배경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향후 10년, 어쩌면 한 세대를 좌우할 구조적인 문제들을 살펴보죠. 자료들을 보다가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차트가 하나 있었어요. 린 올든이 보내준 국가별 출산율 자료인데 다른 나라도 심각하지만 한국 수치는 이건 뭐 거의 소멸 수준에 가깝더라고요. 100명의 사람이 다음 세대에 15명의 손주밖에 보지 못한다는 예측을 보고 정말 등골이 오싹했는데요. 이걸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떤 미래가 그려지는 건가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마주한 인구 절벽이라는 거대한 현실입니다. 단순히 사람이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는 문제죠.
미래의 노동인구가 줄어든다는 건 국계 전체의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뜻이고 물건을 살 소비자가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반면에 부양해야 할 노년 인구는 늘고요. 그렇죠. 그럼 정부는 세금은 덜 거치는데 돈 쓸 곳은 많아지니 재정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이건 국가 부채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는, 한 국가의 통화와 국채 가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구조적 문제입니다. 인구가 줄면 세금 낼 사람이 줄어드니 결국 나랏빚 문제가 더 심각해지겠네요. 마침 루크 그로먼 자료를 보니까 미국은 이미 이자 갚느라 허리가 휠 지경이던데요. 정부 총지출에서 이자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 플라자 합의 이전 수준까지 치솟았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인구 문제와 부채 문제가 하나로 연결됩니다. 미국은 인구 구조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부채가 너무 많아서 문제죠. 지금 상황을 재정 우위라고 표현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마주한 인구 절벽이라는 거대한 현실입니다. 단순히 사람이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는 문제죠. 미래의 노동인구가 줄어든다는 건 국가 전체의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뜻이고 물건을 살 소비자가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반면에 부양해야 할 노년 인구는 늘고요. 그렇죠. 그럼 정부는 세금은 덜 거치는데 돈 쓸 곳은 많아지니 재정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이건 국가 부채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는, 한 국가의 통화와 국채 가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구조적 문제입니다. 인구가 줄면 세금 낼 사람이 줄어드니 결국 나랏빚 문제가 더 심각해지겠네요. 마침 루크 그로먼 자료를 보니까 미국은 이미 이자 갚느라 허리가 휠 지경이던데요. 정부 총지출에서 이자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 플라자 합의 이전 수준까지 치솟았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인구 문제와 부채 문제가 하나로 연결됩니다. 미국은 인구 구조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부채가 너무 많아서 문제죠. 지금 상황을 재정 우위라고 표현해요. 잠시만요. 재정 우위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서 정부가 빚이 너무 많아서 중앙은행이 정부 눈치 보느라 금리를 마음대로 못 올리는 일종의 외상장부에 발목 잡힌 상황이라고 보면 될까요? 완벽한 비유예요.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금리를 확 올려야 하는데 그랬다간 정부 이자 부담이 폭발해서 나라가 부도날 판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그럼 결국 어떤 유혹에 빠지게 될까요? 물가가 오르도록 그냥 놔두는 거요? 정확합니다.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서 빚의 실질적인 가치를 줄이는 거죠. 린 올든의 다른 차트를 보면 1913년에 연준이 생긴 이후로 달러의 구매력이 어떻게 변했는지 나오는데 장기적으로 그냥 계속 우하향하거든요. 이게 바로 그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인구 문제, 부채 문제만으로도 머리가 지끈거리는데 여기에 생각지도 못한 복병이 있었어요. 바로 AI 혁명입니다. 제프리 셔먼 자료를 보니까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이 2030년까지 거의 수직으로 상승하던데요. 이건 또 어떤 문제를 일으킬까요? 그게 바로 기술 발전의 역설이죠. AI가 인류의 생산성을 극적으로 높여줄 거라는 장밋빛 전망이 있지만 그 이면에는 어마어마한 전력 소비라는 대가가 따르는 거예요. 문제는 현재의 에너지 인프라로는 이 폭발적인 수요를 감당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전기요금이 오르나요? 당연히 전기요금을 포함한 에너지 비용 전반이 상승하겠죠. 이건 결국 물가는 오르는데 성장은 정체되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을 더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인구, 부채, 그리고 에너지. 이 세 가지가 앞으로의 10년을 지배할 거대한 구조적 도전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단서들을 따라 숨가쁘게 달려왔네요. 수사 결과를 한번 정리해보죠. 첫째, S&P 500이라는 완벽한 알리바이는 거짓이었어요. 그 이면에는 소수 종목에 기댄 취약한 구조와 고통받는 소비자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미국뿐 아니라 일본, 유럽 등 주변국들도 각자의 문제로 신음하며 글로벌 경제의 동력이 꺼져가고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인구 절벽, 천문학적인 부채, 그리고 AI가 촉발한 에너지 문제라는 거대하고 구조적인 범죄의 뿌리까지 확인했습니다. 오늘 살펴본 모든 자료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결론이 있다면 바로 이것일 거예요.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당연하게 여겼던 저물가와 안정적인 성장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것.
우리는 훨씬 더 예측하기 어렵고 변동성이 큰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과거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작은 정책적 실수가 예기치 못한 거대한 위기로 번질 수 있고 그 파급력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할까 해요. 오늘 저희는 경제와 금융 데이터라는 명확한 증거물만 가지고 수사를 진행했잖아요. 그런데 진비안코가 보여준 또 다른 자료? 바로 차기 연준 의장 지명에 대한 폴리마켓의 베팅 확률 차트를 보니까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는 아주 거대한 변수가 남아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밝혀낸 이 취약한 경제 상황이 앞으로 다가올 예측 불가능한 정치적 격변과 만났을 때 과연 어떤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게 될까요? 이게 우리가 앞으로 풀어야 할 다음 숙제인 것 같습니다.